자, 오늘 소개할 사건은 여성분 사건인데 50대 초반이었습니다. 채무는 1억 3천만 원 정도 있으셨고 최종적으로 인정된 청산 가치가 2,400만 원 정도 되시는 분이었습니다. 자, 이분은 채무가 왜 발생했는가? 이분이 작성한 진술서를 보면 애들이 고등학교, 대학교 들어갈 때부터 목돈이 자꾸 들어가서 카드 대출을 받아서 돌려막기를 하고 자녀들 대학교 간 뒤에도 자취 비용을 보태주다 보니까 채무가 계속 늘어났다. 40, 50대 여성분들 같은 경우는 채무가 발생하는 대부분의 이유가 자녀 교육비나 생활비 때문입니다. 그리고 기존 채무, 이자 상환, 돌려막기 이런 것들이 대부분의 이유입니다. 이게 올해 대학교 등록금 기사가 나왔던데요. 연세대 960만원, 이대 910만원, 한양대 890만원, 서울에 있는 대학교는 800, 900만원대로 굉장히 많이 높더라고요. 고등학교 때 자녀들 학원도 보내야 되고 대학교 들어갈 때도 경제적으로 많은 목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40대, 50대 여성분들이 채무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40, 50대 여성분들이 사치나 탕진을 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요즘은 좀 많이 오시긴 하는데 그래도 비율적으로 봤을 때 그런 사치나 탕진은 20대, 30대 미혼들에게 많이 있는 일이지 상대적으로 40대, 50대 여성들에게는 교육비나 생활비 같은 게 더 많습니다. 상여금이 있을 때는 변제금 계산을 어떻게 하는가? 회사에서 월급 말고 상여금 받는 분들이 있잖아요. 법원이 만들어둔 기준을 보시면 여러분이 월급 받는 거에 상여금 받는 거 싹 다 합쳐가지고 그 다음에 평균을 냅니다. 그 돈을 여러분의 소득으로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1년 동안 받았던 월급, 상여금 다 합칩니다. 세금이나 4대 보험을 공제하고 나면 실수령 금액이 나오겠죠. 그걸 12개월로 나누면 매월 받는 월 실수령 금액이 나오겠죠. 저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을 합니다. 그 금액이 180만 원이면 1인 생계비 125만 원을 제외하고 매월 55만 원의 변제금을 납부하는 것이고 그 실수령 금액이 250만 원인데 배우자가 무직이라면 내 생계비, 배우자 생계비, 2명 생계비를 합쳐서 210만 원 빼면 매월 40만 원을 변제하시는 것이고 매월 실수령 금액이 300만 원인데 배우자도 무직이고 미성년 자녀도 있다. 그러면 3인 생계비 260만 원을 제외하시면 매월 40만 원 정도 변제금을 납부하시는 것입니다. 예시를 한번 들어볼게요. 매월 받는 월급이 300만 원인데 연말에 상여금이 1200만 원 나오면 이분은 300만 원 기준으로 3인 생계비 260만 원 빼서 매달 40만 원 변제한다. 이게 아니고 저 1200만 원도 합쳐서 평균을 내기 때문에 400만 원을 기준으로 260만 원 빼고 매월 140만 원 변제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여기서 문제가 나오죠. 법원에서는 그 전년도에 받았던 월급하고 상여금을 싹 합쳐서 평균을 내잖아요. 근데 그렇게 상여금을 고려해서 변제금을 높게 잡았는데 그 다음 해 상여금이 안 나오거나 적게 나올 수도 있는 거잖아요. 또는 상여금이 매달이 나오거나 매 분기 나오는 게 아니라 연말에 한 번 나온다고. 그러면 그 상여금을 받을 때까지는 변제금 내기에 내 월급으로는 부족할 수도 있잖아요. 그럼 이런 내용들을 변호사는 법원에 설명을 한다고요. 작년에는 상여금을 받은 게 맞는데 내년에는 그 상여금을 못 받을 수도 있습니다. 연말에 한 번 나오는 상여금인데 매달 내는 변제금을 상여금이 있다는 이유로 높여버리면 연말 나올 때까지 우리가 어떻게 기다리고 앉아 있습니까? 변제금 내는 게 그만큼 힘듭니다. 변호사는 법원에 설명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법원의 답변은 둘 중에 하나겠죠. 그걸 고려해서 그런 변제금을 좀 낮추어 줄게요. 이렇게 나올 때도 있지만 법원의 답변은 나는 그런 거 모르겠고 우리 기준에 따라서 월급 상여금 싹 합쳐서 딱 10이 나눠가지고 평균 낼 거니까 그냥 평균대로 내세요. 실무상 해보면 후자가 더 많습니다. 법원에서 그것까지 감안을 해주는 경우는 잘 없고 그냥 상여금 월급 다 합쳐가지고 딱 나눠가지고 평균 내서 이렇게 기계적으로 계산해서 변제금 계산할 때가 더 많습니다. 그래서 소득 자체에서 상여금을 빼달라고 하기보다는 이런 사유가 있기 때문에 부양가족을 좀 더 적극적으로 반영을 해달라거나 추가 생계비를 좀 더 적극적으로 반영을 해달라거나 이렇게 주장하는 게 오히려 가능성이 더 높은 경우가 많습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해 봅시다. 상여금을 소득에 포함하는 것 자체는 그건 타당하죠. 채무가 생겼으면 자기 소득 내에서는 최대한 변제를 시키는 것이 법원의 원칙이거든요. 그건 당연하잖아요. 채무자가 최소한의 생계비만 빼고 나머지는 채권자에게 변제하고 내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 변제했으니까 나머지를 탕감해달라는 것이 이치에 맞지. 나 변제금 요만큼만 낼 테니까 나머지는 다 탕감해주세요. 그렇게 해줄 리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월급의 상여금을 합쳐서 평균을 내는 것이 맞긴 맞습니다. 상여금을 고려하는 게 맞긴 합니다. 근데 이제 법원에서 작년 소득을 보고 상여금을 다 합쳐서 평균 냈는데
그 상여금이 매년 그렇게 나와주면 되는데 이제 변동이 될 때가 문제가 되는 거지. 내가 이제 상여금 포함한 금액으로 변제금을 책정했는데 그 다음에 상여금이 올라갔어. 그러면 운 좋은 거지. 조건부 인가가 나오지 않는 이상 변제금은 한번 정해지면 끝이니까 그 다음에 우리 회사가 실적이 좋아서 상여금을 많이 받으면 그건 다 내 돈이죠. 법원에 줄 필요는 없는 거니까. 근데 상여금이 내려가 버리면 이때 난처한 문제가 생기는 거죠. 변제금은 작년 상여금을 고려해서 이미 높게 설정이 되어 있는데 그 다음에 해마다 상여금이 계속 내려가 버리면 그 변제금을 내기가 힘들어지잖아요. 또 상여금을 지급받는 게 연말에 한 번 지급받는다. 이런 분들도 힘들죠. 그래 좋다. 내가 상여금까지 평균해서 내는 거는 나도 이해를 하고 나도 채권자에게 미안하니까 최선을 다해서 변제를 하긴 하겠다. 근데 연말에 상여금이 한 번 나오는데 그걸 이후로 매달 변제금을 높여놓으면 그럼 연말 나올 때까지 난 뭘 먹고 사냐. 변제금을 내야 되는데 상여금은 매달 주는 게 아니지 않느냐. 그럼 변제금도 연말에 한 번 받을 것이냐. 그렇진 않죠. 변제금은 매달 내야 되니까. 그러면 매달 내는 변제금이 힘들어질 수 있으니까 가족들한테 돈을 좀 빌려서 변제금을 내고 연말에 상여금이 나오면 가족들한테 갚아주는 이런 불편한 방식을 좀 써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는 삼성에 다니시는 분인데 삼성에 상여금이 많이 나오잖아요. 급여가 450만 원 정도 되셨는데 1.5인생 갭이 140 몇만 원 빼고 월 300만 원 정도를 변제를 하셨던 분이거든요. 이분은 좀 전에 보셨겠지만 자녀들이 이미 다 성인이잖아요. 그러니까 자녀들을 부양가족에서 뺄 게 없는 거죠. 월급은 높은데 부양가족으로 뺄 자녀가 없으니까 억지로 이제 1.5인은 맞춰 넣었는데 원래는 1인만 빼야 되는데 변제금을 좀 낮추긴 했는데 그래도 300만 원 변제금이니까 좀 높게는 책정됐죠. 대기업 다니는데 자녀는 이미 성인이다. 이런 분들이 변제금이 좀 높게 나옵니다. 개인회생을 하시러 오는 대부분의 분들은 중소기업에서 일하시거나 또는 개인 자영업장에서 일하시기 때문에 이런 상여금의 문제가 거의 발생하지 않습니다. 저런 데선 상여금이 얼마 안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계산하나 저렇게 계산하나 별 차이가 없어요. 근데 일부 대기업에 다니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또는 아주 큰 대기업의 1차 협력업체인데 그 회사도 큰 경우가 있어. 이런 경우에는 상여금 때문에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 이건 이제 법원에서 좀 고려를 해주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이제 매번 보전 공고 나오면 변호사가 매번 설명을 하거든요. 올해는 상여금이 그게 안 나올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걸 감안해서 변제금을 이만큼 계산하시면 안 되고 굳이 그 상여금을 소득에 다 넣으실 거면 부양가족이라도 좀 빼달라. 대학생 성인 자녀긴 하지만 1.5인 생계비로 반영해서 생계비를 좀 더 빼달라. 이렇게 우회적으로 이제 변제금을 좀 낮추긴 하는데 제가 볼 때는 좀 실질적인 배려 기준이 좀 필요하지 않나. 이걸 기계적으로 월급 플러스 상여금 나누기 12 해버리면 내려가거나 연말에 한 번 나오는 사람들은 좀 힘들어질 수 있으니까 법원에서 실질적인 기준을 좀 만들어주면 좋을 것 같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방금 사건에서 보셨지만 변제금이 높은 사람들은 몇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자, 일단 대기업 다니면서 고소득을 받는데 자녀들이 성인입니다. 또는 미혼이라서 자녀가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변제금이 높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내가 무직의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가 있다면 내 월급 300만 원에서 3인생 갭이 260만 원을 빼면 월 변제금 40만 원만 내면 되잖아요. 근데 내가 대기업 다니면서 월급 300만 원 받는데 자녀가 이미 성인이라거나 또는 자식이 없어. 그러면 300만 원 빼기 125만 원 1인 생계비밖에 뺄 게 없잖아요. 그러면 월 175만 원을 내야 되니까 그만큼 변제 부담이 높아지는 것이죠. 변제금이 높은 두 번째 경우는 재산이 많은 사람입니다. 우리 개인회생이라는 것은 재산보다 변제금이 더 많아야 되거든요. 여러분이 매달 한 번씩 변제금을 내잖아요. 그거를 3년 동안 36회 납부한다 했잖아요. 그 36회 납부하는 그 돈을 싹 합친 게 여러분 재산보다 커야 돼요. 보통 채무자들은 재산이 없거든요. 이게 문제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근데 딱 하나 문제되는 경우가 팔리지 않는 오래된 빌라 또는 영끌 아파트인데 고금리에 물려서 팔리지 않는다. 이런 사람들이 문제가 돼요. 내 아파트 시세가 4억인데 대출이 3억이다. 그러면 순자산이 1억은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36개월 동안 1억 이상 변제해야 되니까 매월 200만 원 이상 변제해야 되는 변제금이 많이 높아지겠죠. 세 번째 경우가 탕진이요. 도박을 했다거나 토토를 했다거나 파워볼 했다거나. 원칙적으로는 내 월급이 150만 원이면 1인 생계비 125만 원을 제외하면 매월 25만 원 변제하잖아요. 저거를 36개월 36번 내주면 된다고요. 근데 내 채무 발생 이유가 대부분 탕진이다. 법원에서 이제 페널티를 가하는 거죠. 돈 빌려서 전부 도박하고 탕진해놓고 변제금은 10만원, 20만원 조금만 내겠다 그러면 그런 조건으로는 법원에서 통과시켜주지 않거든요. 그래서 생계비를 줄여버리거나 변제기를 연장을 시킵니다. 무슨 말이냐면 월급 150만원에서
125가 아니라 생계비를 90만 원 줄여서 저것만 빼는 거죠. 그러면 변제금이 25가 아니라 60만 원 내라 이런 뜻이 되는 거죠. 또는 변제금을 25만 원 내는데 그걸 36개월이 아니라 60개월 내라. 이런 식으로 변제금을 늘려버리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내용을 정리해드리면 40, 50대 여성분들이 채무가 발생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사치나 탕진 행위를 하는 경우는 거의 없고 자녀들 교육비나 생활비나 기존 채무 돌려받기 때문에 채무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 그리고 내가 회사에서 받는 상여금, 그것 또한 월급 플러스 상여금으로 소득에 모두 포함돼서 상여금도 고려해서 변제금을 산정한다. 변제금이 높은 사람은 어떤 특징이 있는가? 대기업에 다니면서 소득이 많다거나 또는 아파트나 빌라같이 재산이 많다거나 또는 도박이나 토토처럼 탕진한 사유가 많아서 청산가치에 반영이 많이 된다거나 1인 생계비를 낮추거나 변제기간을 늘려서 변제금이 늘어나는 경우가 많이 있다. 회사에서 상여금을 받고 있는 분들이나 소득이 많은 분들, 재산이 많은 분들, 그리고 도박이나 탕진을 하신 분들에게 오늘 영상이 도움이 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